비트코인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다. 대체 언제 사는 게 맞을까? 가격이 들쭉날쭉할 때면은 지금 들어가야 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늘 마음 한쪽이 불편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예전엔 똑같은 고민만 반복했다. 언제 사야 덜 손해보고 언제 팔아야 덜 억울한지, 마치 정답이 어딘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그래프만 바라본 적도 많았다. 월급이 들어오면 애들 학원비가 빠져나가고 집 대출이 나가고 생활비까지 챙기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늘 비슷하다. 그걸 바라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나? 지금 사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만 하다 보면은 차트만 바라보다 하루가 가고 뉴스만 뒤적이다 한 달이 지나간다. 결국 인정하게 된 사실은 단 하나다. 언제 살까라는 질문만 붙잡고 있으면 평생 못 살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시선을 바꿨다. 타이밍이 아니라 존재 이유로. 비트코인을 언제 사야 할지가 아니라 왜 이 자산이 세상에 등장했고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가. 아이들 자는 밤 거실 불만 켜놓고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프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시간과 미래처럼 느껴진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격을 맞추는 기술보다 중요한 돈과 시간, 그리고 아빠로서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결국 하나다. 지금 사도 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혹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하지만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가격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격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이 자산이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이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값이 오르고 내리는 코인이 아니라 태어난 이유가 분명한 자산이다. 비트코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 국가나 은행의 약속이 아닌 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비트코인은 4가지 성질을 갖고 태어났다. 첫째, 임의로 찍어낼 수 없는 고정된 공급량. 둘째, 중앙기관에 기대지 않는 가치 저장 기능. 셋째,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공개 네트워크. 넷째, 시간이 흐를수록 희소성이 강해지는 구조, 반감기. 반감기라는 약속은 중앙은행도 바꿀 수 없다. 코드와 합의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권력도 손댈 수 없다. 우리가 쓰는 달러는 권력의 언어다. 정치와 외교, 전쟁과 부채가 얽혀 있다. 보이지 않게 조금씩 찍어내고 그 부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나눠지게 된다. 비트코인은 반대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나라가 흔들리든 블록은 10분마다 꾸준히 쌓인다. 총량 2100만 개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 시스템의 반대편에 서 있다. 우리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세상에 사람을 믿지 말고 코드를 믿어라 라고 답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비트코인은 투기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디지털 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보통 이렇게 말한다. 한 개 있다. 얼마큼 모았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 미래로 가는 시간의 티켓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가진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든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녹아내린다. 오늘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10년 뒤에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아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다르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급 증가 속도가 줄어든다. 새로 태어나는 비트코인의 양은 계속 줄고 네트워크는 유지되고 수요는 느리게라도 늘어난다. 그래서 시간은 비트코인의 편이 된다.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진다. 아빠 입장에서 이 차이는 크다. 지금 벌어놓은 돈을 어디에 맡겨야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도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은행은 금리를 주지만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 빠르면 통장 숫자는 늘어도 실제 삶의 힘은 줄어든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이라는 열매를 나누는 방식이지만 수많은 변수에 흔들린다. 돈 자체의 성질을 대신하진 못한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미래의 시간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을 믿을 것인가? 정답은 각자의 철학에 달려 있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언제 사는 게 맞을까? 많이 올랐을 땐 겁나고 많이 떨어졌을 땐 더 떨어질까 무섭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고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감정 위에서 출렁인다. 그 출렁임 속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첫째, 공포는 항상 저점 근처에서 터진다. 뉴스는 부정적이고 규제 얘기가 터지고 끝났다는 말이 쏟아질 때 차트는 이미 많이 빠져 있다. 이때 조용히 매수하는 주체는 ETF, 기관, 그리고 고래들이다. 둘째, 탐욕은 항상 고점 근처에서 폭발한다. 검색량이 폭발하고 뉴스는 연일 사상 최고가만 이야기한다. 대중의 감정이 자산 위에 올라탄 순간이다.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장기 투자자는 조용히 기준대로 움직인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남들이 소리칠 때 나도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내 원칙대로 움직일 것인가? 이제 구조적인 기준을 살펴보자. 감정이 아니라 원리에 기반한 매수 전략이다. 첫째, MVRVZ 스코어가 0에서 1.5 근처일 때 역사적으로 강한 저점 구간이다. 몰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할 영역이다. 둘째, MVRV가 3에서 4일 때 과열의 초입이다. 완전한 광기는 6 이상에서 나타나지만 3부터는 이미 고점에 가까운 구간이다. 이때는 일부 비중을 정리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셋째, 4년 주기만 보지 말고 유동성 주기를 보라. 금리가 꺾이고 유동성이 풀리는 시점은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바람이 된다. 넷째, 매달 자동 매수 DCA. 비트코인의 본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강화되는 자산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단기 급락시 감정이 얼어붙어 있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습관이다. 역사가 증명한다. 공포 속의 가격은 언제나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진입 구간이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결국 한 문장으로 모인다. 비트코인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사는 자산이다. 지금이 싸냐 비싸냐는 짧은 시간의 질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라는 긴 시간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내 시간과 노력의 결과를 어떤 그릇에 담아둘 것인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어떤 자산이 책임 있는 자산이라고 믿는가? 이 길을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가격을 맞추려고 사는 게 아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 하나의 책임 있는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다. 언제 사야 하냐는 질문의 답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다. 너무 늦지 않게, 이해한 만큼만, 공포 속에서도, 이 원칙이 허락하는 만큼, 시간을 적이 아니라 아군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 질문을 붙잡고 있다면은 비트코인을 언제 사든 적어도 남들 따라 흔들리는 투자자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